자, 지난 시간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90페이지 이하로 펴시고, 자, 90페이지의 내용은 일단 요번 회차는 생략을 합니다.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91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법률 관계요. 자, 여기 비법인 사단에 대한 법률 관계는 어떻게? 자, 일단은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을 근본적으로 구분해 봅니다. 사단법인은 우리와 같은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사원과 전혀 별개의 권리 주체죠. 좀 물어볼게요. 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사원들 겁니까? 사단법인 자신 거요? 사단법인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라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재산 누구 거요? 법인 거죠, 그죠? 법인의 단독소유입니다. 즉, 법인의 재산과 뭐요? 사원 개인의 재산은 전혀 별개입니다. 독립한 권리 주체다, 그죠? 또 삼성전자의 건물 등은 삼성전자가 소유자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법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입니다. 근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아직까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사원밖에 없다, 그죠? 근데 사원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그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사원은 그 사원 전원들의 공동 소유에 해당하고 이를 총유라 합니다. 총유. 또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여하튼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구성원들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275조부터 278조에서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에는 규정을 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볼게요. 총설. 비법인 사단과에서 민법은 재산 기속 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조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비법인 사단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판례는 뭐요? 실체가 사단인 점에서는 사단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법인 사단에도 똑같이 유추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번요. 내부관계. 그래서 정관이 있다면 정관은 자치법규 따라서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하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고 정관이 없다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유추 적용됩니다. 그럼요. 재산에 대해서는 275조 이하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 재산은 구성원들의 공동소유인 총유입니다. 자, 따라서부터 이해하세요. 그래서 동창회입니다. 설립 등기 안 했다 그죠. 비법인 사단 맞죠. 내가 열심히 동창회비를 냅니다. 근데 동창회 재산이 얼마인데 그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라는 지분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둘째 줄 체크할게요.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누구만이 결정할 수가 있느냐? 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권은. 그 다음 사단의 경우 사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할 권한만 있고 그 다음에 계속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동창회비를 냈죠. 근데 회장단과 싸워서 탈퇴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었던 회비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사단 재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 자격 지역 상실과 일치합니다. 자, 개별 판례는 우리가 심화반부터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기면 외부관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법인 사단은 무수한 것들이 있더라, 그죠? 종중이라든지 교회 등 무수한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제 사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비법인 사단이 분쟁을 야기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외부관계요.
이 같은 비법인 사단도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다면 소송이 걸리면 뭐요? 직접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합니까? 직접 사원들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니까 여러모로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도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소송의 수행에 편의등을 해서 뭐요? 교회 자신의 이름으로, 종종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특례를 민사소송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사단법인하고 차이점이 없죠, 이 점에서는. 그 다음에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사원들의 공동소유죠. 그때 유력 사원 중에 한 명, 즉 유력 종중원 중에 한 명으로 등기를 하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는 주체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다면 그 재산인 부동산은 아예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교회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어떤 애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은 누구예요? 종중원들 거죠, 그죠? 종중원들 거, 교회 신도들의 공동소유입니다. 다만 등기만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애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요. 그래서 이 같은 비법인 사단이 대적으로 활동하다가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무. 그때 그 채무에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구성원 개인은 뭐요? 개인 재산으로 비법인 사단의 채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예. 동창회의 채무에서 내 개인 재산으로 동창회 채무를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종중의 채무에서 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사단법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같은 비법인 사단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직무 해결을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을 끼치면 당연히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뭐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유추 적용을 합니다. 그 개별 판례는 우리가 심화반부터 연습을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안 읽어도 됩니다. 비법인 사단에서 출제가 되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거의 사회에서 뭐요? 분쟁을 야기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 주체를 봤습니다. 그 중에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과 그 다음 뭐요? 간염상 존재의 일정한 단체에서 권리 주체 자격이 부여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문제 내지 네 문제. 그래서 도합 권리 주체에서 뭐요? 최소 5문제 내지 7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는 129페이지로 옵니다. 권리 객체로 옵니다. 권리 객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에는 무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무수한 권리가 있다. 근데 이 같은 권리를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권리 주체를 했다, 그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주체가 있다면 반대로 권리의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권리 객체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볼게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그 힘의 대상을 객체라 합니다. 즉 개개 권리마다 그 객체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볼게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물건이 한다, 그죠? 이 어떤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는 뭐예요? 물건이라 합니다. 여기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물건의 객체는 뭐예요? 이 같은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 그 객체가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물권법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질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재산도 그 객체가 될 수 있고, 저당권도 뭐요? 권리 중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라면 특정한 권리자인 채권자가 특정한 의무자인 채무자에서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을 채권. 따라서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취소권 등에 걸릴 형성권이란다 그죠. 형성권의 객체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그 객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면 청구권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의무행을 청구해 왔을 때 상대방인 의무자 측에서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 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당연히 상속권의 객체는 상속재산이고, 친족권의 객체는 뭐야? 친족법상의 지위고, 그 다음에 발명권, 특허권 등 정신적 창작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뭐야? 지식재산권 또는 뭐야? 지적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 하더라고요. 여하튼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객체는 정신적 창작물이 객체가 되고, 마지막에 생명권, 정조권 등 인격 주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이익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라 했다. 그럼 인격권의 객체는 뭐예요? 인격 주체 자신이 된다 그죠. 그래서 2번요. 그래서 개개 권리마다 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모든 권리에 공통적인 객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객체에서 뭐요? 이와 같이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98조부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파트에서 두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제일 밑에 물건에 대해서 조문을 두고 있죠. 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한다. 그죠? 자, 넘길게요. 자,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뜹니다. 첫 번째, 물건의 의미다. 금방 읽었습니다. 98조에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규정합니다. 98조를 다시 보면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은 유체물, and 뭐요?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만이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런데 관리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제한 문구가 어디에만 붙었어요? 자연력 앞에만 붙었죠. 근데 법학자는 국어학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제한 문구가 자연력 앞에 붙었지만 원래는 관리할 수 있다는 제한 문구가 뭐예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 해석으로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이 되었던 뭐예요? 무체물인 자연력이 되었던 어떤 것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관리 가능성이에요. 관리 가능성. 이때 관리 가능성의 단어 자체가 의미가 바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관리 가능성은 다른 말로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뜹니다. 자,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이와 같은 물건이 객체가 물건이 될 수가 있느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같은 갑 소유 토지에는 갑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 토지를 뭐요? 점유 이용 못하죠. 그래서 갑만이 뭐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이를 배타적 지배 가능성.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이 되려면 유체물이 되었던 무체물이 뭐요? 자연력이 됐던 권리자만이 타인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만이.
따라서 유체물일지라도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유체물일지라도 여하튼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하튼 형체가 없는 뭐요? 무체물인 자연력이라도 전기라든지 뭐요? 냉기, 원자력, 열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에다가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사용 못하죠 그죠. 따라서 전기세를 내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차단을 시켜버린다 그죠. 따라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똑같은 무체물이지만 전파입니다. KBS에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정에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똑같은 무체물이라도 전파는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물건 요건 첫 번째, 유체물이 됐든 뭐요? 무체물인 자연력이 됐던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가 불가능한 권리라든지 전파, 해, 달, 별 등 뭐요?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가리건 관리 가능성은 권리자만이 그 객체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 달, 별 등 뭐요? 유체물일지라도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외계의 일부라 됩니다. 이때 외계라면 뭐요? 지구 밖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 즉 비인격성을 의미합니다. 즉 불과 우리 인류사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있었죠 그죠. 노예도. 근데 현재는 문명국가에서는 사람은 인격 주체일 뿐 거래 객체인 물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 또는 신체는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쭉 갈게요. 따라서 사람의 신체 또는 일부는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수, 어족, 어치 등도 뭐요? 구입할 때는 물건 맞죠? 거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신체에 부착되어서 신체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은 이건 신체 일부이지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잠잘 때는 벗어둔다 그죠? 그래서 모발, 혈액 등도 뭐요?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이거는 당연히 물건입니다. 분리된 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일단 교과서 보지 마시고 여기 볼게요. 두 번째 요건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닐 것이죠. 자, 그러면 갑니다. 여기 우리 시험에 몇 번 떴어요? 사체 요골은 살아있는 인격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따라서 살아있는 인격체는 현행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반대로 뭐야?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것은 물건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사체 요골은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 아니다면 틀립니다.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아니면 틀려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체 요골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건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체 요골은 거래 대상이 된답니다. 안 되죠. 그럼 보통의 물건이 아니면 뭐요? 특수한 다른 물건이죠. 그래서 여하튼 사체 요골은 특수한 물건입니다.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있죠. 당연히 누굽니까? 상주죠. 제사 주재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몇 번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사체 요골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닐 것. 따라서 사체 요골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다만 보통 물건과 달리 거래 대상은 될 수 없죠. 오로지 제사나 매장 등 공경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 즉 특수한 물건입니다. 그것은요, 사체 요골은 거래할 수 없다 그죠? 사체 요골에 대한 거래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생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사체를 어대생의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 이와 같은 유언은 가능하다 그죠? 한번 출제됐어요. 그런데
자식인 제사 주자인 상주가 아버지의 유언에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되어서 아버지의 사체를 해보용으로 어대생에 기정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아닙니다. 유언자가 같은 유언을 했더라도 그 같은 유언에 제사 주제자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유언이 있더라도 뭐요? 아버지의 사체를 묘지에다가 뭐요? 안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분까지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판례는 본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조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물건에 대해서 쭉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총 어디까지냐면은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다 그죠? 여기까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131페이지 그죠? 독립한 물건일 것. 요 하나의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요 단어가 지금까지 봤던 소개했던 그 한 10여 페이지에 뭐야? 그 내용의 반 이상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립한 물건일 것. 마지막 요건이 물건이 되려면 그 물건이 독립한 존재라야 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냐? 즉, 물건이 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죠?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요?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는 외향적인 존재가 인정이 되어야만 외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죠. 그러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독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즉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법입니다. 법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럼 이 같은 법에서 필요한 개념들도 어떻게 정합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정합니까?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맞춰서 그 개념을 정해요. 당연히 뭐요? 후자죠, 그죠? 후자. 즉 법이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 그 개념도 뭐요? 당연히 독립한 물건의 여부는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을 기준으로 독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독립이란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래계에서 뭐요? 하나의 거래 단위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이 파트가 아주 남들보다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독립성 여부는 뭐요? 물리적으로 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니면 거래관념, 다른 말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느 겁니까? 요거다, 그죠? 예. 저 볼게요. 즉, 독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쓰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아파트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뭐요? 아파트 한 동이 하나의 건물임이 명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독립이라는 개념은 요겁니다. 거래는 뭐요? 호수별로 사고 팔리죠. 독립이라는 의미가 요겁니다. 즉, 독립이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거래 개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의미는 그 물건이 거래계에서 하나의 거래 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이 같은 의미로 읽으면 문장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판단 기준. 첫 번째,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그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독립성의 용어는 물리적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 개념에 따라서. 그래서 아파트는 뭐야? 한 동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구분된 호수별로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죠? 이를 구분 소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한문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만이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를 일물일건주의라 합니다. 따라서
둘째 줄, 물건의 일부 내지 그 구성 부분 또는 뭐야? 여러 개의 물건의 집합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를 일물 일건주의라 합니다. 자, 그럼 시험은 A가 중요하죠. 원칙보다는. 근데 A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말로 지낼게요. 내가 내 소유의 주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주거를 빌려서 거주하고자 한다. 근데 돈이 많으면 독채를 모두 얻을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 몇 개만 얻을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은 물건을 전세권 그럽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을 용익 물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뭐야? 그 하나의 부동산 일부에도 이와 같은 용익 물건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뭐요? 이와 같은 구분된 일부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따라서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독립된 공간이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를 구분 소유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집합물이요. 자, 집합물은 한문 그대로 뭐요? 여러 개의 물건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물은 뭐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집합물도 뭐요? 개개 물건마다 따로 물건성을 인정하니까 너무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어떤 경제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런 뭐요?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된다면 이 어떤 집합물도 뭐요?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쭉 교과서를 볼게요. 내가 공장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경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니까 담보를 요구해요. 근데 공장 토지하고 뭐요? 건물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부동산이 없죠. 그래서 오로지 담보 가치가 있는 게 돌리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뭐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담보로 제공하는 게 유리합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묶어서 하나의 담보권으로 설정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해요. 후자죠, 그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편리성에 응하기 위해서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다면 뭐요? 그 집합 물건 전부를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A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매일 정리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냉동 창고에 공급되는 냉기 형체가 없는 무체물일지라도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물건이 될 수 있죠. 즉 냉기는 전기와 더불어 관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인체 고착되어 있는 어족 어수, 어족, 어치 등은 살 때는 돈 주고 구입하니까 물건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은 이건 신체 일부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죠? 분리되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하수는 토지와 별개의 건립 객체이다. 틀렸습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지하수, 온천수는 뭐요? 토지의 일부이지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D4번도 똑같아요. 명인방물 같은 수목은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도 도로는 뭐요? 그 소유권자가 공적인 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그 소유권의 객체가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도로는 개인 소유 땅도 있을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어떠한 것만이 뭐요? 물건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유체물이 됐던 뭐요? 무체물이 됐던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살아있는 사람은 인격 주체이지 물건이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 어떤 외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가 있어야죠. 즉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물건이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다 여부는 거래 가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만이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된다. 이를 일물일건주의라 합니다.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다. 그죠? 전세권 등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아파트도 뭐요? 집합 건물은 구분된 일부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다면 집합동산 전부가 뭐요?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물건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우리 주에는 무수한 물건들이 존재하죠. 그 물건들 민법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요 135페이지 보면 주물과 종물, 그 다음에 138페이지로 뭐요? 원물과 가실로 우리 주의 물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물, 종물은 반드시 우리 시험에 매년 뜹니다. 물건 파트에 두 문제요. 한 문제는 주종물이요. 나머지는 물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뜰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합니다. 자, 부동산과 동산에서 뭐요? 항상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 독립한 물건일 것. 자, 우리 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9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99조 1항에서, 나머지는 99조 2항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은 모두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요. 부동산은 당연히 한문 그대로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부동산이 한다 그죠. 어떤 것이 부동산이냐? 토지 앤드 정착물이요. 자, 근데 독립의 의미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죠. 그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착물은 100% 토지에 고정이 돼서 못 움직이죠. 100% 부동산입니다. 근데 정착물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근데 토지는 당연히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부동산 맞아요. 근데 정착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독립해서 정착물만을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야? 건물이죠. 그죠?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죠. 그죠? 따라서 토지 따로 매도할 수 있고, 건물만 따로 매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뭐야? 언제나 토지의 일부일 뿐, 토지와 독립해서는 거래할 수 없는 종속정착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부동산. 토지 앤드 정착물입니다. 자, 토지.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공중과 지휘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요. 토지 속에는 암석도 있고 토사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온천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토지는 거래치 않고 이런 것들만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캐내면 당연히 동산입니다. 트럭에 옮겨 실어서 팔 수가 있죠. 그렇지만 토지 내에 존재하는 채로 따로 독립해서 부동산 거래 못하죠. 언제나 토지와 함께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토지는 전국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필로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뭐예요? 하나의 토지입니다. 하나의 토지. 따라서부터요,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한 필지의 일부는 뭐예요? 분필 절차 없이는 그 일부만을 매매 등 양도 또는 그 일부에만 저당권 등 담보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A 봤다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한마디로 용익 물건이라 했죠 그죠? 이와 같은 용익 물건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하나의 토지다 그죠? 따라서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로 구성 부분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해서 따로 보존 등기를 한다든지 하나의 부동산에 경유된 보존 등기 일부만에 대해서 뭐요? 등기만을 말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일물 일건주의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박스분 보세요. 보충. 그래서 집 표위에 자연석 밑줄 그을게요. 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임야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자연석에 인공이 가미돼서 석불이 조각되어 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채굴의 강물이요. 지하자원입니다. 내 땅 속에 금, 다이아몬드, 석유 등이 묻혀 있다 그죠? 근데 결론 내 것 아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요? 국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거다. 그 다음 3번 지하수하고 똑같아요. 땅 속에 지하수, 온천수가 있더라 그죠? 온천수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거래치 않고 온천수만을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없죠. 언제나 토지의 일부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포락. 포락이라 하면 어떤 것을 포락이라 하느냐? 하천이라든지 바다 연안의 토지가 홍수나 해일 등으로 물에 잠기는 현상을 포락이라 합니다. 그때 그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그 경제상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뭐요? 원래 토지 비용보다 더 높아요. 배보다 높고.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뭐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물이 빠져서 토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토지 누구 거냐? 이미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없어졌다 그러죠. 그럼 주인 없는 땅, 그럼 누구 거예요? 국가께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착물입니다. 즉, 정착물은 한문 그대로 못 움직이죠. 토지 위에 고정돼서 못 움직입니다. 100% 부동산이요. 자,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뭐요? 교량, 돌담 이런 것들이다 그죠? 셋째 줄. 토지 위에 있더라도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아니한 것.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동산에 불과하죠. 따라서 견본주택, 가건물, 임시적으로 심어둔 가식중의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동산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요. 종류. 100% 부동산인데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언제나 토지의 일부로서만 거래될 수 있는 종속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야?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이다 그죠? 못 움직이지만 독립해서 거래 못합니다. 그 다음 일정한 정착물은 토지는 팔지 않고 정착물만 그죠? 독립정착물. 그런데 가운데 성질이죠. 반독립정착물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일부지만 뭐예요? 그 정착물은 뭐예요? 토지하고 분리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안전하게 대조로 공시를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뭐예요?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것을 요건으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반독립 정착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목, 미분리 가실 등입니다. 그냥 봉적으로 갑니다. 건물. 현행법상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따로따로죠. 그래서 현행법상 건물은 언제나 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토지하고 별개인 부동산인 건물이 되느냐, 건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거래 간염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독립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거래 간염에 따라서. 그래서 밑에 판례 1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완공될 필요 없어요. 보존 등기까지 할 필요 없다 그죠? 즉 판례에 의하면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도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뭐요? 주벽 정도까지만 건축되면 이미 이때부터 뭐요?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요? 따로따로 거래를 합니다. 자, 넘깁니다. 기타요. 첫 번째,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요. 자, 여기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죠? 당연히 벌목하면 이건 동사이죠, 그죠?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심겨져 있는 채로, 이거는 못 움직이죠, 그죠? 정착물, 부동산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나무만 따로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까? 토지하고 같이 거래요? 같이 거래죠. 즉,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근데 소유자가 갑이요. 갑 입장에서는 뭐요? 토지는 팔기 싫어요. 나무만 팔고 싶고, 상인도 뭐요? 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무만 미리 샀다가 뭐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목재 등으로 사용하려고. 여기만 관심이 있다, 그죠? 못 움직이는 거 부동산이에요. 원칙은 토지 일부지만, 여하튼 임목도 뭐요? 집안인 토지를 떠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대조로 안전하게 뭐요? 공시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예조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요?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일정한 수목의 집단.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뭐요? 등기된 임목은 토지하고 별개 독립한 부동산, 즉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등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거래할 수 있고 저당권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리얼입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따라서 여하튼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치 않더라도 상인이 나무만 샀어요. 사서 뭐예요? 이제는 나무는 내가 샀기 때문에 그 자라고 있는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내 거다, 그죠? 이와 같이 건립 변동 과정을 소박하게 대조로 공시하는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임야조에 뭐요? 표차를 써서 내가 샀다, 그죠? 이와 같은 판례가 인정하는 공시 방법을 명인 방법. 따라서 명인 방법이 구비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 별개 독립한 부동산, 즉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등기는 안 됐죠, 그죠? 그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죠? 저당권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은 설정 못 합니다. 다만 양도담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까지 했다면 뭐요? 독립 토지와 별개 독립한 부동산도 되고 저당권의 객체까지도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임목법에 따라 등기치 않고 명인 방법만 구비한 경우 독립한 부동산은 되지만 저당권을 설정 못하죠. 양도담보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미분리 과실이에요. 그래서 갑이 가수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럼 갑은 내년에도 또 농사 지어야 되죠. 따라서 가수원과 사과나무는 거래할 수 없죠. 상인도 뭐만 사면 돼요? 사과만 사면 되죠, 그죠? 미리 사서 조금 더 뭐요? 키워서 수확을 하려고 그죠? 아직까지 수확하기 전 단계니까 못 움직이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토지 또는 사과나무의 일부다, 그죠? 근데 예적으로 이 같은 미분리 가실이라도 상인이 사서 뭐요? 사과는 내가 샀다, 그죠? 그 명인 방법을 구비하면 이 같은 수목과 분리된 뭐요?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동산이 아니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하면은 동산이에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농작물입니다. 자, 법조문을 가지신 분들은 276조로 갑니다. 자, 법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 360페이지를 오시면 돼요. 자, 360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부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부합.
257조를 먼저 볼게요.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257조.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낼 때. 이와 같은 단계가 되면 뭐예요? 부합이 일어났다고 해석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뭐예요? 원래대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비용이 원래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리하죠. 그때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뭐야?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이를 부합이라 그런다. 그때 그 하나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그 부합 당시의 가액별로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한다. 부동산에 일정한 물건이 부합하면 그 부합물로 누구가 됩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 들어오세요. 농작물이 가장 많이 시험 뜹니다. 갑소유 토지에 A가 농작물을 경작을 합니다. 이 농작물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지금 심겨져 있죠. 벼입니다. 벼면은 당연히 동산이에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맞죠, 그죠? 그때 A가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누구 거요? 경작자 거죠. 못 움직이니까 뭐요? 경작자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독립부동산. 그런데 위법하게 경작을 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위법하게 갑의 허락도 없이. 자, 그럼 부합이 된지 볼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와 관련이 멀었어요. 강제적으로 토지로부터 벼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못 쓰게 되죠. 그럼 부합이 됐다 안 됐다? 부합이 됐죠. 금방 우리가 256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면 그 부합물은 누구 거라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256조에. 그러면 뭐요?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근데 판례가 뭐요? 이 같은 법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같은 판례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 판례가 바뀔 리는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왜 위와 같은 어떤 법을 무시하고 이 같은 판례를 내느냐? 지금은 시골에 가면 뭐요? 일손이 부족해서 놀리는 땅이 많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같은 남의 땅을 불법으로도 뭐요? 농사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갑은 누굽니까? 부재지주다, 그죠? 토지에서나 농사 짓지 않는. 그래서 A가 갑 몰래. 그때 256조에 하면 이자가 온 여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구요? 이자 거죠, 그죠? 그래서 판례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그 농작물을 뭐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결론, 토지의 농작물은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요?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이죠, 그죠? 언제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뭐요? 경작자소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소의 독립부동산 인정합니다. 그 단계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판례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그죠? 이같이 땅을 놀리는 부재지주를 부하기보다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민을 부하겠다, 그죠? 자, 만약에 256조 하면 이 농작물 전체가 누게 돼요? 땅 주인 거죠, 그죠? 근데 판례에 의하면 일단 농민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죠, 그죠? 그 토지 사용대가 아무리 소장료가 높더라도 뭐야? 한 50%를 사용대가로 물으라고 그죠. 최소한 반은 농민 것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법을 무시하고 결론,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뭐야?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언제나 뭐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경작자 소유의 독립부동산임을 인정을 합니다.
자, 동산이요. 그럼 물건 중에 지금까지 봤던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동산입니다. 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 움직일 수 있죠. 다 동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부동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특별법에서 등기 등록 등으로 공시를 권리관계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자, 니은 체크할게요. 백화점 상품권, 극장 입장권, 기차 승차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기명 채권이라 합니다. 무기명 채권. 근데 종전에 국법상으로 해서 동산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이건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2번요. 금정. 제목이 특수자가 붙었죠. 자, 보통 볼게요. 일반적인 물건, 자동차입니다. 갑이 소유자요.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을이 점유 사용하는 원인은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훔쳐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자동차 누구예요? 각 거다, 그죠? 그래서 보통 물건은 내 것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요. 금전은 내 돈, 네 돈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일정 액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가치 매개 수단, 그죠? 교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전은 언제나 뭐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자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자동차를 훔쳐갔다라도 뭐요?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뭐요? 내 자동차 돌려달랄 수 있다, 그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은 언제나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으로도 뭐요? 빌렸든지 또는 뭐요? 훔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이 훔쳐갔을 때 뭐예요? 을에게 내 돈 10만 원을 훔쳐갔어요. 내 돈 10만 원을 돌려달라.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네가 법률상 원인도 없이 내 돈 10만 원으로 10만 원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이득만큼 나에게 되돌려. 그래서 이자가 5만 원짜리 두 장을 훔쳤어요. 돌려줄 때 똑같이 훔친 5만 원짜리 두 장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만 원짜리 10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1,000원짜리 100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 똑같다, 그죠? 돈은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일정한 양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 매개 교환 수단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 자, 볼게요. 금전은 동산이지만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죠. 즉 개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동산에 관한 교정이 금전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의취득, 그때 설명했고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고, 금전은 타인이 훔쳐갔더라도 그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내 돈 돌려달라는 물건적 반환 청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찍을게요. 그래서 주위의 물건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그죠? 부동산과 동산. 가운데 성질에 가지는 물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는데 왜 구분하냐? 실익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습니다. 이 같은 토지,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물건에 했다, 그죠?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같은 배타적 지배권에 따른 물건 거래 안전에서 물건의 소재를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죠. 물건 변동 과정을. 부동산을 어떻게 공시합니까? 등기라는 완벽한 방법으로. 근데 동산은 워낙 종류도 많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할 수 없죠. 즉 소박하게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를 점유랍니다. 또 점유로서 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선의 무과시라면 공시된 권리를 거래에 앉아서 즉시 취득할 수 있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는데, 같은 공신의 원칙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나라마다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자가 뭐야?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가. 그래서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계로 자기 것이냥 삽니다. 근데 소유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A라고 그랬죠. 그때 양수인은 뭐요? 등기부를 믿고 잘못이 없다 그죠. 그렇지만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는 양수인은 그 공시된 등기부에 따라 공시된 권리를 이자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믿더라도 뭐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보호가 안 됩니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됩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사건이요. 애가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갑만이 상속이냐. 일단 상속받았죠. 팔았습니다. 소유권 취득했죠. 나중에 보니까 왜 사망했느냐. 갑이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장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믿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댓글들이 마구마구 달렸죠. 그런 게 어디 있죠? 그죠? 억울하다. 이게 현행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는 공실력 인정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위와 같은 원칙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현행법상 등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 뭐요? 즉 부동산 등기부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그죠? 이와 같은 진실한 권리관계에 벗어난 잘못된 등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뭐요? 이자를 보지 않는다 해서 그로 인해서 뭐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저 부동산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보다는 뭐요? 진정한 소유자를 선택하는 게 현행법.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소유자입니다. 자전거. 동사이죠. 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훔쳐서 가지고 있던 뭐야? 빌려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자기 것이냥 팝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뭐요? 이자의 점유를 믿고 잘못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이자가 무권리자일자도 동산거래 안전에서 즉시 이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를 선의취득. 즉, 동산의 점유에만 공실의 원칙을 인정을 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원칙을 인정하느냐?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는 불안전하죠. 그죠? 근데 동산은 워낙 종류도 많고 아주 자주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래시마다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해내면 동산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동산 거래 안전에서 공실의 원칙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했어요. 상린관계, 한문 그대로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 조절 관계, 따라서 부동산에만. 그 다음에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은 부동산에만. 그 다음에 담보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법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중에서 질권은 동산에만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뭐예요? 동산, 부동산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서 저당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시해야 되죠. 그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산이라도 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동산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요.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해서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소유해서로 일정 기간 동안 점유 사용하면 소유권을 취득이 인정되는 제도를 시효취득 제도로 하는데 동산, 부동산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달라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20년간 점유 사용을 해야 함에 반해서 동산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부합, 앞에서 조문 256조, 257조 읽었다 그죠? 부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 부합된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부동산의 경우는 뭐요?
그 부합물은 종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동산은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그 부합 당시의 비율로 공유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현재 물건을 타인에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국적으로 팔기 싫고 대살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고 파는 제도를 한매 제도로 합니다. 근데 대살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은 3년까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한매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 이하는 주종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나갔던 자료 중 다 소화하지 못한 자료는 다음 시간에 반드시 챙겨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